한국인은 복사본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32년 관료가 퇴직 후 도쿄 한복판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요타 임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경산성 후배는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3시간 뒤 그 회의실에 있던 15명 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인의 DNA를 직접 연구한 이 관료가 밝힌 충격적인 진실. 일본 최고 엘리트들이 말을 잃은 그날 밤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도쿄 아카사카에 있는 일본경제전략연구소. 이 건물 7층 대회의실에 15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회의실 안에는 간 때린 커피향이 퍼져 있었죠.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일본 경제산업성 출신 고위 관료, 도요타와 미쓰비시의 전략임원, 노무라 증권 수석 애널리스트, 니케이 편집위원, NHK 디렉터, 외무성 관계자, 그리고 게이오 대학 교수까지 일본 경제계와 관계의 핵심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사람이 접니다. 제 이름은 나카무라 히데오. 올해 62입니다. 32년간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에서 일했습니다. 동아시아 통상 분석이 제 전문 분야였고 그 중에서도 한국 경제를 가장 오래 담당했어요. 한일 통상 협상 테이블에 23번 앉았고 한국 관련 내부 보고서를 140건 넘게 작성했습니다. 1년 전에 퇴직했어요. 퇴직하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2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현직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국만 연구했어요. 직접 한국에 4번 갔습니다. 서울, 부산, 울산, 거제도. 공장도 가고 시장도 가고 대학도 가고 시골 마을도 갔어요. 한국 전문가 27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그 결론을 발표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저는 빔 프로젝터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를 적으로 돌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어요. 큰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진 이유는 기술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15개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문장을 읽었어요. 민족 자체가 다릅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확히 3초간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터졌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도요타 전략기획실장 와타나베 류이치였어요. 45살의 도요타 본사 전략실장이 된 남자. 자타공인 일본 자동차 산업의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죠. 와타나베가 볼펜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상, 지금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지합니다. 와타나베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민족이 다르다. 한국인의 DNA가 다르다. 이건 학술 세미나입니까? 아니면 한류 팬미팅입니까? 회의실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를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와타나베의 비웃음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경제산업성 현직 과장 하야시 마코토가 손을 들었습니다. 48살. 제 후배예요. 제가 경산성에 있을 때 직접 가르친 적도 있는 사람이죠. 그 하야시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카무라 선배. 선배라는 호칭에 존경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쓴웃음이 묻어 있었죠. 솔직히 여쭤볼게요. 퇴직하시고 1년 동안 뭘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32년 경력의 통상 전문가가 민족 DNA를 이야기하고 계시다니. 이런 건 유튜브에서나 할 이야기 아닙니까? 가슴이 뜨끔했어요. 제가 키운 후배한테 그런 말을 듣는 겁니다. 하야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산성 선후배 사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사전에 받아봤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됐어요. 혹시 퇴직 후에 너무 한가하셔서 이런 쪽으로 빠지신 건 아닌가 하고요.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킥킥 웃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미쓰비시 경제연구소의 스즈키 케니치가 팔짱을 꼈습니다. 52살의 데이터 전문가예요. 이 사람은 숫자가 아닌 건 믿지 않는 타입이죠. 나카무라 상,
저는 감정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민족이 다르다, DNA가 다르다. 이런 건 측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뭘 근거로 하시는 겁니까? 노무라 증권의 모리 다이스케도 가세했어요. 저도 사전 자료를 봤는데 솔직히 논리적 비약이 좀 심하다고 느꼈습니다.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둔갑시키는 전형적인 오류 아닙니까? 45살의 증권맨이 제 32년 경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전 소니 해외 사업부의 이토 히로시는 좀 다른 각도에서 들어왔습니다. 58살. 소니의 황금기와 몰락을 모두 겪은 사람이에요. 나카무라 상. 저는 좀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소니 직원들이 밤새 일 안 했습니까? 도요타 공장에서 사람들이 피땀 안 흘렸습니까? 파나소닉, 샤프, 도시바. 다들 죽도록 노력했어요. 그런데 민족이 달라서 졌다고요? 그건 우리한테 너무 가혹한 평가 아닙니까? 이토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술렁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여러 보였어요. 감정적으로 와닿는 반박이었거든요. 와타나베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비웃음 대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와타나베 류이치가 입을 열면 사람들은 듣습니다. 도요타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 때문이죠. 한국 경제의 기반은 일본이 만들어준 겁니다. 제철소, 자동차, 조선, 반도체, 기술 이전 없이 한국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국인의 DNA, 그건 일본 DNA의 여러 복사판이에요. 원본이 복사본한테 졌다고 치는 건 좀 억지 아닌가요? 와타나베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카무라 상, 선배님은 32년간 한국을 담당하셨으니까 한국의 정이 드신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과 분석은 구분하셔야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15명 중 제 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니케이 편집위원 야마모토는 기자 특유의 냉정한 눈으로 저를 관찰하고 있었고 NHK 디렉터 후지와라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외무성의 사이토는 외교관답게 표정을 숨기고 있었지만 그 무표정 자체가 이미 회의적이라는 뜻이었죠. 마쓰다 출신의 오노는 대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와세다대 박사과정의 기무라는 노트북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관심이 없다는 뜻이었죠. 일본무역진흥기구의 나가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한 고립이었어요. 그때 제 시선이 회의실 가장 뒷줄에 앉아있는 한 사람에게 멈췄습니다. 주일 한국대사관 경제 서기관 김. 35살의 젊은 외교관이었어요. 오늘 세미나에 옵서버로 참석한 거였죠. 이 사람은 시작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 서기관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에서 아무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기대도 없고 실망도 없고 분노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담담한 눈이 오히려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거구나.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그런 시선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거구나. 저는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15대 1점. 제가 예상했던 상황이에요. 놀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 반발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1년 전까지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가 떴어요. 한반도 지형도였습니다. 산지가 초록색으로, 평야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도예요. 초록색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국인이 쌀농사를 지은 땅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와타나베가 콧바람을 불었어요. 당연히 알죠. 한반도는 산이 많고 평야가 적은 지형입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건지. 그러면 정확한 숫자를 아십니까?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반도 국토의 73%가 산입니다. 나머지 27%가 평야예요. 그런데 이 27%의 평야 중에서 실제 쌀농사가 가능한 땅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전체 국토의 11%입니다. 나머지 16%는 산 그림자가 드리우거나 관계가 안 되는 땅이었어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중국과 한반도의 쌀농사 분포도가 나란히 표시된 지도였어요. 중국 쌀농사 지대의 최북단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북위 34도 부근입니다. 이 선 위로는 중국에서도 쌀농사를 포기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한반도 최남단, 그러니까
제주도가 북위 33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 여기서부터는 쌀을 못 키운다고 선을 그은 지점이 한반도의 맨 남쪽이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한반도 전체가 쌀농사 부적합 지역인 셈이죠. 스즈키가 고개를 약간 기울였어요. 데이터 전문가의 본능이 작동한 거예요. 잠깐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쌀농사를 지은 겁니까? 그게 바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일본을 보시죠.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한 해에 2번 수확할 수 있어요. 동남아시아는 3모작도 합니다. 한 해에 3번이요. 한국은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1모작입니다. 그것도 겨우 1번. 그마저도 풍년이 아니면 봄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쌀이 3월에 떨어질 수도 있고 4월에 떨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리가 여무는 건 6월입니다. 쌀은 바닥이 났는데 보리는 아직 익지 않은 거예요. 이 사이를 한국에서는 보리고개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고개예요. 넘으면 살고 못 넘으면 죽는 겁니다. 와타나베가 다리를 꼬며 말했어요. 그래서요? 한국이 가난했다는 건 새로운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 가난한 나라의 기술을 전수해준 게 우리 일본입니다. 저는 와타나베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와타나베 상, 제가 가난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뭘 하시려는 건데요? 그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인간이 되어야 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와타나베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하지만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보리고개를 넘기 위해 한국인들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캐러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의 산나물 사진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여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먹는 산나물의 상당수에는 독이 있어요. 고사리, 두릅, 명이나물. 다 독성 식물입니다. 고사리는 바람 우려로 마트 진열이 금지된 나라도 있고 공항 통관이 안 되는 나라도 있어요. 쿠지와라 디렉터가 눈을 크게 떴어요. NHK에서 자연 다큐멘터리를 찍어본 사람이라 이 이야기에 반응한 거죠. 한국인들은 그 독성 식물들을 소금물에 데치거나 장아찌로 담가서 독을 빼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하나하나 몸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요. 그 결과 한국인이 식용화에 성공한 산나물 종류가 130가지가 넘습니다. 스즈키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어요. 130종이요? 네, 130종 이상입니다. 스즈키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사람은 숫자에 반응하는 타입이거든요. 일본에서는 이런 문화가 거의 없죠. 제가 물었어요. 스즈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맞습니다. 필요가 없었어요. 일본은 이모작이 되니까요. 굳이 산에 올라가 독 있는 풀을 뜯어먹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비웃던 얼굴들이 약간 달라져 있었어요. 비웃음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거기에 묘한 호기심이 섞이기 시작한 거였죠. 그때 게이오 대학 비교경제학 조교수 타나카, 유미가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39살. 이 방에서 가장 젊은 교수였어요. 타나카는 아까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고 메모만 하고 있었습니다. 펜을 들더니 노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130종 축적 지식 생존 필수.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이 방에서 처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와타나베가 시계를 힐끗 봤어요. 아직 관심 없다는 제스처였죠. 하야시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여러분이 지금 비웃고 있는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의 표정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저는 리모컨을 꾹 쥐었어요.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와타나베 상이 말씀하셨죠? 한국 DNA는 일본 DNA의 복사본이라고. 와타나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틀렸는지 지금부터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한국의 재래시장 사진이 떴어요. 나물 좌판이었습니다. 고사리, 취나물, 곤드레, 참나물, 명이나물, 두릅, 수십 가지 산나물이 소복소복 쌓여있는 장면이었죠.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와타나베가 무심하게 힐끗 봤어요. 한국 시장이네요. 그래서요? 이 좌판에 올라와 있는 나물 중에서 독성이 없는 게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와타나베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시장에서 파는 건데 당연히 독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 좌판 위에 있는 나물의 70% 이상이 원래 독성 식물입니다. 회의실이 살짝 술렁였어요. 고사리, 프타킬로사이드라는 발암 의심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날거 판매가 제한되어 있고 호주에서는 식품 안전 경고가 붙어요. 한국에서는 명절 상차림 필수 반찬입니다. 스즈키가 안경 너머로 저를 봤어요. 두릅. 봄에 새순일 때만 소금물에 데치면 독이 빠집니다. 여름이 되면 독성이 강해져서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그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명이나물. 장아찌로 담가야 합니다. 날 것으로 먹으면 위험해요. 한국 고깃집에서 명이나물이 항상 장아찌로만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인이 독성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내서 식용화에 성공한 산나물 종류가 130가지가 넘습니다. 스즈키의 펜이 멈췄어요. 130종이요? 네. 뿌리, 줄기, 잎, 열매. 독이 있는 부위가 다르고 독을 빼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소금물에 데치는 것, 물에 하루 담가놓는 것, 재에 절이는 것, 장에 박는 것. 하나하나 몸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아낸 거예요.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더 넘겼습니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방글라데시나 미얀마 같은 쌀농사 국가들은 1년에 두세 번 수확합니다. 굳이 산에 올라가서 독 있는 풀을 뜯어먹을 이유가 없어요. 동남아 지역은 열대 과일이 연중 열리니까 먹을 게 넘쳐납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와타나베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모작입니다. 한 해에 2번 수확이 돼요. 거기다 해산물이 풍부합니다. 일본 열도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점이라 어장이 세계적이잖아요. 산나물 130종을 독 빼가며 먹어야 할 절박함이 일본에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일모작인데 그것도 제대로 한번 하기가 빠듯한 땅이었습니다. 쌀이 떨어지면 다음 작물이 올 때까지 3개월을 버텨야 했어요. 그 3개월을 한국에서는 보리고개라고 부릅니다. 보리고개. 저는 그 단어를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쌀은 바닥이 났는데 보리는 아직 익지 않은 시기. 넘으면 살고 못 넘으면 죽는 고개입니다. 이 고개를 넘기 위해 한국인들은 산에 올라가 독이 있는 풀을 뜯고 그 독을 빼는 방법을 알아내고 130종 넘는 나무를 식량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와타나베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비웃는 톤이었지만 아까보다는 한 톤 낮아져 있었어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나카무라 상. 그건 한국이 가난했다는 이야기지. DNA가 다르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아직 증거가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배경입니다. 이 배경 위에서 어떤 인간이 만들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때 타나카 유미 교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요. 15개의 시선이 타나카를 향했어요. 아까부터 한마디도 안 하고 메모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한 거였으니까요. 나카무라 상. 130종이라는 숫자가 맞다면 그건 단순한 식량 확보가 아니라 고도의 축적 지식이에요. 독성 식물을 식용화하려면 세대를 넘어서 전해지는 경험적 지식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유산인 셈이죠. 타나카가 저를 봤어요. 혹시 그 식용화 과정에서 희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만 해도 상당합니다. 어떤 나물은 독성 제거법을 알아내기까지 마을 사람 여러 명이 중독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래도 다음 세대가 그걸 이어받아서 또 시도한 겁니다.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타나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 주시죠. 첫 균열이었어요. 와타나베가 타나카를 힐끗봤습니다. 표정이 불쾌해 보였어요. 여자 교수가 쓸데없이 동조한다는 눈이었죠. 하야시가 끼어들었어요. 타나카 교수님, 감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나물 이야기가 감동적인 건 인정하지만 그게 현대 경제에서 일본을 이긴 이유라는 건 논리적 비약이잖아요. 타나카가 하야시를 봤어요. 39살의 젊은 교수였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논리적 비약인지는 끝까지 들어봐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야시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겨우 한 명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아직 14명이 남았다. 여러분,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에 한국어와 일본어 번역을 나란히 띄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와타나베가 소리내서 웃었어요. 친척이 부자가 됐는데 배가 아프다고요? 축하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속담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래 그렇지라면서 웃어요. 저는 잠시 말을 끊었어요. 왜 배가 아플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은 쌀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국토의 11%밖에 안 됐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파이가 극도로 작았어요. 그 작은 파이를 나눠 먹어야 하는데 사촌이 땅을 산다는 건 내가 확보할 수 있는 파이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었습니다. 옆 사람이 파이를 더 가져가면 나는 굶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픈 게 심술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던 거예요. 이토 히로시가 팔짱을 풀었어요. 소니 출신답게 경쟁의 감각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제한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네요. 네,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인의 진짜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어요. 그 배 아프던 사촌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와타나베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안 됐군 하겠죠. 아닙니다.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그 배 아프던 본인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어젯밤에 소주 한 병을 더 마셔야 했던 사람이 그 사촌이 아프다고 하면 잠을 못 잡니다. 밥은 먹고 다니는지, 병원비는 있는지, 아이들은 누가 봐주는지. 한국 사람한테 물으면요.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본인들도 잘 모릅니다. 둘 다예요. 동시에 둘 다인 거예요. 니케이 편집위원 야마모토가 기자 본능을 발휘했어요. 나카무라 상, 그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거 아닙니까? 일본에도 비슷한 감정이 있을 텐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야마모토 상.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여기서 과학적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막대 그래프가 떴어요. 국가별 세로토닌 분비 관련 유전자, 변이 비율을 나타낸 표였습니다. 인간이 행복하다고 느끼려면 몸에서 행복 물질이 나와야 합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엔도르핀 같은 것들이요. 국제뇌과학학회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인은 이 행복 물질 관련 유전자, 변이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쉽게 말하면 행복을 잘 못 느끼는 체질이라는 거예요. 스즈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데이터가 나오면 이 사람은 반사적으로 집중합니다. 한 가지 물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행복 관련 신경 전달 물질을 종합적으로 조사해봐도 한국인이 가장 낮은 그룹에 들어갑니다. 모리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환경적 요인일 수도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니까. 맞습니다. 환경 요인도 있어요. 하지만 유전자 변이 비율은 환경과 별개로 존재합니다.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유전적 특성이에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이번에는 IQ 관련 국제 비교 데이터였습니다. 반면에 지능 검사를 하면 한국인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여러 기관의 통계를 종합하면 한국이 1위 또는 2위, 그 다음이 일본, 그리고 대만과 이스라엘이 뒤를 잇고 있어요. 저는 두 그래프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머리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데 행복은 세계에서 가장 못 느끼는 사람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 농사 한 번이 전부인 땅에서 올해 풍년이 들었다고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편하게 쉬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 보리고개를 못 넘깁니다. 항상 불안하고 항상 다음을 걱정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는 땅이었던 겁니다. 편안하게 쉬는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멈추지 않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토가 고개를 약간 숙였어요. 소니에서 28년을 일한 사람이거든요. 멈추지 않는 능력이라는 말에 뭔가 걸린 게 있는 거였죠. 거기다 머리는 좋아졌습니다. 왜냐면 예측을 해야 하니까요. 날씨가 이러면 며칠 뒤에 태풍이 올까? 올해 비가 적으면 가을에 얼마나 모자랄까? 끊임없이 예측하고 계산하는 습관이 지능을 키운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영국 기자 한 명이 한국인의 특징을 숫자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37년간 한국에서 산 사람이에요.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노는 시간 세계 3위, 잠자는 시간 세계 꼴찌. 와타나베가 피식 웃었어요.
그건 그냥 워커홀릭 아닙니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는 나라가 세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일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고, 놀기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놀고, 그러면서 잠을 세계에서 가장 적게 자는 거예요. 스문의 시간이 모자란 사람들인 겁니다. 일본인은 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일본인은 놀기도 그만큼 하지는 않아요. 미국인은 놀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일을 한국만큼 하지는 않죠. 세계를 전부 다 하면서 잠을 포기하는 민족. 이게 아까 말씀드린 행복 물질 데이터와 연결됩니다. 쉬면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멈추면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이 자는 시간에 눈이 말똥말똥한 거예요. 그게 습관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스즈키가 안경을 벗고 닦았어요. 이 사람이 안경을 닦는 건 생각에 잠겼다는 신호입니다. 나카무라 상. 데이터 자체는 흥미롭습니다. 행복 물질이 적은 체질이 생존에 유리한 환경에서 선택적으로 강화했다는 논리도 일리가 있어요. 스즈키가 안경을 다시 썼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대 경제에서 일본을 이긴 것과 무슨 상관인지는 아직 납득이 안 됩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야시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나카무라 선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듣기로는 한국이 옛날에 힘들었고,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동정의 영역이지 존경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하야시의 눈이 차가웠어요. 일부러 동정이라는 단어를 고른 거였습니다. 저는 하야시를 봤어요. 이 후배가 저를 볼 때 드는 감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늙은이가 감상적인 소리를 하고 있다. 저도 현직이었으면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야시 상.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동정과 존경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야시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것은 동정입니다. 하지만 그 가난 속에서 남들이 절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내면 그건 존경이에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게 그겁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유럽의 성사진이 떴어요. 높은 탑, 좁은 성벽, 해자가 둘러싸인 전형적인 중세 유럽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구조물의 본질이 뭡니까? 와타나베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방어시설이죠. 적의 침입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지키기 위한 건가요? 성주, 왕족, 귀족이겠죠. 정확합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유럽의 성은 영주와 그 가족, 소수의 기사들을 지키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성 바깥의 농민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적이 쳐들어오면 영주는 성문을 닫고 바깥 사람들은 알아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오사카 성 사진이었어요. 일본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사카 성, 나고야 성, 히메지 성. 높고 좁아요. 천수각을 중심으로 한 수직 구조입니다. 성주를 지키는 구조물이지 백성을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이때 마쓰다 출신의 오노가 반응했어요. 자동차 전문가지만 역사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이라는 건 원래 그런 겁니다. 지배자를 보호하기 위한 군사시설이에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의 산성 사진이었습니다. 산 능선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는 성벽. 유럽이나 일본의 성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였어요. 한국의 성은 이것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성은 산성입니다. 산 위에 있는 성이에요. 이 산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적이 쳐들어오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마을 사람 전부가 산성으로 올라갑니다. 여자도, 노인도, 아이도 전부요. 오노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전부요? 전부입니다. 유럽 성에는 성주가 있지만 한국 산성에는 주인이 없어요. 왕이 성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대피소인 겁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저는 잠시 말을 끊었어요. 한국은 인구가 적었습니다. 남자 장정이 200명 있었는데 전투로 80명이 줄면 가을에 쌀 농사를 못 짓거든요. 노동력이 모자라면 마을 전체가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했어요. 서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서로 없으면 다 죽으니까요.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산성에는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산성 구조도를 띄웠어요. 퇴로가 없습니다. 한번 올라가면 살면 다 같이 사는 것이고
성이 뚫리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도망칠 곳이 없는 구조예요. 이토의 표정이 변했어요. 소니의 몰락을 겪으면서 퇴로 없는 전쟁이 뭔지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거든요.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배우산성이라는 겁니다. 수도 바로 뒤에 만들어 놓은 산성이에요. 수도가 뚫릴 만큼 나라가 위급할 때 왕과 남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마지막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고구려는 수도 국내성 뒤에 환도산성을 뒀습니다. 백제는 사비성 뒤에 부소산성을 뒀어요. 신라는 경주 뒤에 남산신성을 뒀습니다. 수도 뒤에 최후의 결전장을 미리 만들어 놓는 이 구조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에만 있어요. 사이토가 처음으로 반응했어요. 외무성 아시아국 관계자답게 지정학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죠. 나카무라 상, 그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 아닙니까? 대륙과 해양, 세력 사이에 끼어 있으니 침략을 많이 받아서 그런 구조가 발달한 거죠. 맞습니다. 사이토 상,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록상 900번 이상이에요. 900번. 야마모토가 기자 본능으로 반응했어요. 900번 넘는 외침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민족 자체가 소멸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DNA예요. 그리고 이 DNA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바꿨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화면에 흑백 사진이 떴습니다. 긴 줄이 끝도 안 보이게 늘어서 있는 장면이었어요. 사람들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뭔지 아시는 분? 야마모토가 즉시 대답했어요. 97년 IMF,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어요. 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한국 경제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한국 국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시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금을 들고 나온 거예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금 모으기 현장 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결혼 반지, 돌반지, 금목걸이, 금시계. 집에 있는 금이란 금은 다 가져왔습니다. 각 결혼한 신부가 결혼 반지를 뺏어냈어요. 80대 할머니가 자식 돌잔치 때 받은 금반지를 가져왔습니다. 반세기 동안 간직하던 걸 나라를 위해 내놓은 거예요. 총 350만 명이 참여했고 모인 금이 227톤입니다. 약 22억 달러 규모예요. 모리가 노트에 숫자를 적었어요. 증권매는 숫자를 기록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227톤. 그 규모면. 네. 소규모 국가의 중앙은행 금 보유량보다 많은 양입니다. 와타나베가 처음으로 슬라이드를 집중해서 보고 있었어요. 아까처럼 비웃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금의 양이 아닙니다. 저는 말했어요. 350만 명이 누구의 지시도 없이 스스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면 일본 국민이 저렇게 하겠습니까? 침묵이었어요. 와타나베도, 하야시도, 스즈키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조선 충돌로 원유 1만 2천 킬로리터가 바다로 쏟아졌어요. 전문가들이 판정을 내렸습니다. 바다가 회복되려면 최소 20년, 길면 100년이 걸린다고. 그런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드에 태안 자원봉사 현장 사진들이 떴어요. 회사 단위로, 학교 단위로, 가족 단위로. 누가 명단을 만들어서 보낸 게 아닙니다. 방제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가 기름을 걷어내는 사람이 230만 명이 넘었습니다. 230만 명이요. 와타나베의 볼펜이 멈춰 있었어요. 아까부터 볼펜을 돌리던 습관이 멈춘 겁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겠지만 저는 봤어요. 세계 언론이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은 연출된 엑스트라가 아니냐? 자기들 눈에는 현실로 안 보였던 겁니다. CNN에서 15년간 세계 각국을 취재한 기자가 한국인의 이 행동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인은 마치 몸속의 백혈구와 같다. 위기 신호가 오면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전체가 동시에 움직인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산성의 DNA입니다. 1000년 전에 산성에서 다 같이 살고 다 같이 죽던 그 본능이 지금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말을 멈췄습니다. 할 이야기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이건 슬라이드에 없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께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어요. 저는 97년 IMF 당시 경제산업성에서 한국 담당이었습니다. 하야시가 저를 봤어요. 그때 저는 37살이었어요. 한국 경제 분석 보고서를 썼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었어요. 그 보고서에 제가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침묵. 한국 국민의 금 모으기 운동은 감상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며 경제적 실효성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한국 경제는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장기 침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한국이 쓰러지면 거기서 뭔가를 가져오자. 그게 제 결론이었어요.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3년 8개월 만에 조기 상환했어요. 세계 금융 역사상 가장 빠른 상환이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완전히 틀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보고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라고 넘겼어요. 미국이 도와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2년간 그렇게 넘기면서 살았습니다. 퇴직하고 나서야 비로소 직시할 수 있었어요. 저는 와타나베를 봤어요. 와타나베 상. 아까 한국의 DNA는 일본의 열화 복사판이라고 하셨죠? 와타나베가 입을 꾹 다물었어요. 저도 32년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틀렸어요. 어떻게 틀렸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타나카 유미는 이미 제 편이었습니다. 스즈키는 데이터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토는 소니의 몰락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죠. 야마모토는 기자답게 팩트에 반응하고 있었고 사이토와 후지와라도 표정이 진지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와타나베는 아직이었어요. 입을 다물고는 있었지만 인정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야시는 여전히 차가운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죠. 아직 절반도 안 왔습니다. 여러분, 고려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기무라가 처음으로 반응했어요. 와세다대 박사과정 학생이라 동아시아 역사에 관심이 있는 거였죠. 카레이스키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한국계 주민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주라는 표현은 좀 정확하지 않아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19세기 후반, 조선이 기울어지던 시절,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사람들이 러시아 쪽으로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베리아, 사할린 쪽에 터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이 쌀 농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위도에서 한국인들이 쌀 농사를 지어버린 겁니다. 기무라의 눈이 커졌어요. 그것도 아주 잘 지었어요. 원래 그 지역은 러시아에서 가장 굶주리는 지역이었습니다. 대대로 살던 현지인들도 먹고 살기 힘든 곳이었는데 한국인들이 와서 몇 년 만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버린 거죠.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었어요. 한반도에서 하던 걸 그대로 했을 뿐이거든요. 이 산에서 나물 뜯고 저 바다에서 미역 건지고 김치 담가 먹고 한반도보다 오히려 경쟁자가 없으니까 편했던 겁니다. 이걸 소련 지도부가 알게 됩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1937년 소련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 살던 한국인 약 17만 명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고려인들을 반으로 쪼개서 한쪽은 우즈베키스탄으로 한쪽은 카자흐스탄으로 보냈어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그냥 내려놓은 겁니다. 집도 없고 도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낯선 땅. 실험용 쥐처럼 쓴 겁니다. 저 불가능하다는 땅에 한국인을 데려다 놓으면 또 개척하겠지. 이게 소련의 계산이었어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런데 진짜 개척을 해버렸습니다. 강제로 끌려간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평균 3년 만에 현지인들보다 잘 살게 됐어요. 와타나베의 표정이 변했어요.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비웃음이 사라지고 뭔가 다른 감정이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패턴은 이랬습니다. 1년째, 일단 살아남습니다. 2년째, 남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3년째, 그걸 굴려서 재산을 만드는 겁니다. 먹는 것도 달랐어요. 김치를 담가 먹어야 하는데 중앙아시아에는 배추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김치를 포기하겠죠. 한국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당근이 있었습니다. 당근으로 김치를 만들어버렸어요. 타나카가 작게 웃었어요. 이게 바로 마르코프차입니다. 러시아어로 한국식 당근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중앙아시아 식당에 가면 이 당근 김치가 나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자, 이제 질문입니다. 와타나베 상. 이게 일본 DNA의 복사판입니까? 와타나베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본인이 시베리아에 강제로 끌려가서 3년 만에 현지인보다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침묵. 당근으로 김치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와타나베의 볼펜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더 이상 돌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야시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보여드릴 게 더 있었거든요. 1970년대 초,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에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배를 만들고 싶었는데 배를 만드는 도크도 없었고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었어요. 돈을 빌리러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 사람들이 물었어요.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도크라도 있습니까? 그것도 없었어요. 보통은 여기서 대화가 끝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거북선 그림이 있었어요. 오노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500원짜리 지폐로 융자를 받았다고요?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조선소 프로젝트는 일본과 합작으로 진행하던 것이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일본 이야기가 나오니까 관심이 확 올라간 거죠. 일본 측이 반대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를 짓겠다는 것도 무리인데 동시에 100가지 만들겠다고? 불가능하다. 작은 도크를 먼저 짓고 배는 나중에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 이 사람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과의 합작을 끊어버렸어요. 와타나베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자동차 산업에 있으니까 조선업의 역사도 아는 거였죠. 그리고 한 번도 도크를 만들어 본 적 없는 나라가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을 가진 도크를 지으면서 동시에 그 위에서 배를 만들어냈습니다. 둘 다 성공했어요. 무모함이었을까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사내 간부 특강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불굴의 도전과 모험, 정신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 이면에는 치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모든 조건을 따져봤을 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무모함이 아니라 치밀함이었던 겁니다. 밖에서 보면 미친 짓이었지만 안에서는 다 계산이 끝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8만 대장경.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800년 전입니다. 고려시대. 몽골이 쳐들어오는 전쟁 와중에 만들어졌어요. 81,258개의 나무판에 5,233만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스즈키가 연필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5,233만 글자요? 네. 매일 10시간씩 글자를 새긴다고 해도 한 사람이 끝내려면 평생이 모자란 양입니다. 수백 명이 16년 동안 매달렸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글자 중에서 오류가 고작 160개 미만입니다. 모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5,233만 분의 160이면 오류율 0.0003%? 네. 지금 컴퓨터로 작업해도 이 정도 정확도를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800년 전 사람들이 나무판에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새기면서 이걸 해낸 겁니다. 전쟁 중에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볼펜 소리도, 종이 넘기는 소리도, 커피잔 놓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와타나베가 처음으로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테이블 위에 물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야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퇴직 후에 너무 한가하셔서라고 비꼬던 사람이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방의 공기가 바뀌었다는 걸. 비웃음은 사라졌어요. 대신 무거운 무언가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에 대한 무게감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 세트를 열었습니다. 이제 현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면에 한글 자모 조합표가 떴어요. 한글. 초성 19개, 중성 21개, 종성 28개를 조합하면 만들 수 있는 글자가 11,172개입니다. 스즈키가 고개를 들었어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26자로 약 10,000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는 약 300개, 중국어는 약 400개, 한글은 11,172개요.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소리를 글자로 적을 수 있는 문자입니다. 이걸 약 580년 전에 만들었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복도 그렇습니다. 서양 옷은 몸에 맞춰 입체적으로 재단합니다. 사이즈가 안 맞으면 못 입어요. 한복은 평면으로 재단합니다.
직선으로 자른 천 조각을 이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사람도, 큰 사람도, 작은 사람도 같은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천 사이로 바람이 통하고, 겨울에는 겹쳐 입으면 공기층이 체온을 잡아줘요. 580년 전 옷에 이미 통풍과 단열의 원리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하나 더 넘겼어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숫자들이 나열됐습니다. 전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소말리아보다 적은 돈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입니다. 오지 통신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켠 나라. 인터넷 평균 속도 세계 1위를 연속으로 지킨 나라. CNN 기자가 서울은 미래도시가 아니라 미래도시의 현재 모습이다라고 쓴 나라.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방산. 거의 모든 산업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K-팝이 지구 반대편 청년들한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K-드라마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저녁 시간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어요. 한국 라면이 뉴욕 편의점에서 팔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할머니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김치를 검색합니다. 저는 와타나베를 봤어요. 와타나베 상. 와타나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눈이었어요. 비웃음도 차가움도 없었습니다. 뭔가를 삼키고 있는 눈이었어요. 이게 복사본의 결과물입니까? 와타나베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독이 있는 나물 130종을 식용한 집요함. 산성에서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고 버텼던 연대. 쫓겨난 땅에서 당근 김치를 만들어 먹던 생존력. 5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세계를 설득하던 담대함. 전쟁 중에 5233만 글자를 새기면서 오류를 160개 미만으로 잡은 완벽주의. 이 중에서 일본에서 복사해 온 게 뭐가 있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어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와타나베를 보고 있었습니다. 와타나베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쥐고 있던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나카무라 상.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2시간 전 이 세미나가 시작됐을 때 한류 팬미팅이냐고 비웃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정지한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복사본이 아니었습니다. 와타나베가 고개를 숙였어요. 도요타 전략기획실장. 일본 자동차 산업의 엘리트.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인 겁니다. 우리가 기술을 전수해줬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 위에 올라선 건 우리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었어요. 그건 그들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와타나베의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도요타는 현대자동차를 이기지 못하는 걸까? 왜 소니는 삼성에게 졌을까? 기술 탓을 했고, 정부 지원 탓을 했고, 환율 탓을 했습니다. 한 번도 상대가 우리보다 강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인정합니다. 한국인은 우리와 다른 종류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하야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두의 시선이 하야시에게 쏠렸습니다. 하야시가 저를 봤어요. 2시간 전에 퇴직하시고 너무 한가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조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선배. 하야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하야시가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선배가 32년간 쌓아온 것들을 제가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경산성 후배로서 부끄럽습니다. 저는 하야시를 일으켜 세웠어요. 하야시 상, 나도 현직이었으면 똑같았을 겁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그때 오카다 이사장이 움직였습니다. 67세. 이 싱크탱크의 이사장이자 전 경제산업성 차관급 인사. 이 방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오카다는 세미나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앉아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어요. 그 오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카무라 군. 군. 오카다가 저를 군이라고 부른 건 30년 만이었어요. 제가 경산성 신입 사무관이었을 때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 호칭에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네. 오카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우리는 30년 넘게 한국을 분석해왔어. 통상 분석, 산업 분석, 기술 분석, 수백 건의 보고서를 썼지.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네. 우리가 분석한 건 한국의 숫자였어. 한국의 GDP, 한국의 수출액, 한국의 기술 특허 수. 숫자만 봤던 거야.
한국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 회의실이 너무 조용해서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어요. 이 보고서. 오카다가 테이블 위에 제 발표 자료를 집어 들었습니다. 정부에 올리겠네. 내 이름으로. 우리가 30년간 한국을 잘못 읽고 있었다는 것. 한국인은 우리의 복사본이 아니라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단련된 다른 종류의 민족이라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보고서에 담겠네. 15명 전원이 오카다를 보고 있었어요. 오카다가 저를 봤습니다. 나카무라 군. 32년 만에 가장 훌륭한 보고서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웠어요. 창밖에 비가 그쳐 있었어요. 도쿄 타워의 불빛이 맑은 밤하늘에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3시간이 넘는 세미나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여러분, 한국인은 모순 덩어리입니다. 슬프면서 흥겹습니다. 한이 깊다면서 축제를 세계에서 가장 좋아해요. 옆 사람이 잘 되면 밤에 소주 한 잔을 더 기울여야 하는데 그 사람이 쓰러지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서 잠을 가장 적게 자면서 세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행복 물질이 가장 적게 나오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넘치는 문화를 수출하고 있어요.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게 힘입니다. 쉽게 만족하지 못하니까 한 발짝을 더 나아갑니다. 혼자 살 수 없는 땅에서 자랐으니까 위기가 오면 함께 움직이거든요. 울다가도 일어나고 일어나면 또 달리는 거예요. 이 모순이 동시에 작동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약 80년 전 한국의 독립운동가 김구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스크린에 한 문장이 떴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나라예요. 이분은 이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것이 정확히 이겁니다. K-팝이 지구 반대편 청년들한테 위로가 되고 있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가사 한 줄이 브라질의 소녀한테, 인도의 청년한테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한국 드라마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밤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어요. 독이 있는 나무를 뜯어먹으며 살아남던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의 문화를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이게 제가 32년 만에 찾은 답입니다. 한국인은 복사본이 아닙니다. 한국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원본입니다. 세미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스즈키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야마모토가 명함을 건네며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와타나베가 다가왔습니다. 2시간 전에 한류 팬미팅이냐고 비웃던 사람이에요. 나카무라 상. 와타나베가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회사에 와서 한번 강연해 주시겠습니까? 임원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있을 때 저는 한 사람이 아직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회의실 가장 뒷줄. 주일 한국대사관 경제 서기관 김. 3시간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천천히 김 서기관에게 걸어갔습니다. 김상. 김 서기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35살의 젊은 외교관. 처음부터 끝까지 담담하게 앉아 있던 사람이었죠. 오늘 세미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서기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어요. 별거 아닙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그냥 해야 하니까 한 겁니다. 김 서기관이 작게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전부 들어 있었어요. 보리고개를 넘기 위해 동나무를 뜯던 사람들도, 산성에서 다 같이 살겠다고 버텼던 사람들도, 시베리아에서 쌀을 심던 사람들도, 500원짜리 지폐로 세계를 설득하던 사람도, 5233만 글자를 전쟁 중에 새기던 사람들도 다 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별거 아닌데요. 그냥 해야 하니까 한 거예요. 그 그냥이 모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저는 김 서기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웠어요. 32년간 분석하고 판단하고 보고서를 쓰면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오늘 처음으로 봤습니다. 한국인은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함이 있어서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한 거예요.
지금까지 일본 경제산업성 32년 관료가 밝힌 한국인 DNA의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하루하루가 이 나라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오늘은 한 번쯤 스스로를 토닥여 주십시오. 수고했다 나. 수고했다 우리.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